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우연히 익명의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니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익명 뒤에 숨어서라도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 앞에서는 차마 못할 이야기라 어디 가서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괜히 제 탓만 더 하게 되고 혼자 마음고생에 힘들었는데 언젠가는 누구한테라도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죠. 그러다 이렇게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집안의 유일한 자식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금지옥이업 키워진 3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들, 딸 구분 않고 귀하게 키우는 시절이지만 제가 어렸었던 그 당시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귀한 대접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남들보다 여유가 있었고 여유 있으신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뭐든 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렇게 오냐오냐 자랐는데도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정작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 버릇 나빠질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지 품 안에서 키우려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자식을 끼고 두셨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간섭하셨습니다. 어려서는 그게 전부 관심이고 사랑일지 몰라도 나이 먹어가면서는 부담이고 과한 간섭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걸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은 다 자란 아들의 진로 문제나 연애 문제까지 전부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야 속이 편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원래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해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었지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로 경영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하셨던 회사라 경영 지식보다는 경험과 감에 의존해 직접 실전으로 부딪혀서 회사를 키우신 분이셨지만 당신 아들은 제대로 경영을 배워서 그럴듯한 회사를 만들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는 회사를 물려받거나 경영을 하거나 그런 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도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떠밀리듯 경영학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떠밀려 해야 하다 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저의 대학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저의 첫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같은 학교 법대에 다니던 신입생이었습니다. 법대 다니는 친구와 경영학도인 제가 어쩌다 만났는지 그것도 전부 우연이었죠. 나중에 회사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법 지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다그침에 어쩔 수 없이 법대 수업을 몇 개 들었었는데 그때 신입생이었던 그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다가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신입생으로 정신없이 학교 공부를 해야 했을 그 친구에게 다른 학과 선배인 제가 눈에 들었을 리는 없었고 수수하지만 아름다운 영주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던 제가 일방적으로 그 친구에게 관심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참 귀찮게도 쫓아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공부까지 해야 한다고 연애에 관심 없던 친구였지만 제가 그런 영주를 쫓아다니며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서 겨우겨우 얼굴을 보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런 영주가 너무나 좋았던 저는 영주와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20대 초반 나이에 대학 생활을 즐기는 청춘이니 결혼이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 같겠지만 영주를 봤던 저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여자와 하겠구나 생각하며 저는 영주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와 결혼마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재벌도 아니고 내가 재벌 3세도 아닌데 부모님은 심할 정도로 저의 결혼과 연애에 관심이셨습니다.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 영주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연애부터 반대를 하셨죠. 네가 그런 애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하고 결혼은 나중에 선봐서 하면 돼. 지금 괜히 그런 나부랭이들 만나고 다녀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그러다가 혹시나 여자애가 임신이라도 해서 네 발목 잡으면 어쩌려고? 너는 한참 더 클 애야. 겨우 그런 애한테 인생 저당 잡힐래? 겨우 그런 애라뇨. 영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어머, 얘 좀 봐? 늘 부모 말이라면 고분고분하던 애가 이런 것 보면 벌써부터 뻔하네. 걔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별 볼 것 없는 그 애랑 어울려 다녀서 물이 든 거라고.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영주를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더 좋은 여자랑 해야 한다고 연애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죠. 저희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영주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였어요. 어머니는 영주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노력해서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한 주제에 가방끈이 길다고 싫어하셨죠. 가난한 집딸이 감투 달아봤자 끈 떨어진 연이라며 저한테 하등 도움될 일 없다고 반대를 하셨던 거죠. 기집 애들 공부 길게 해서 뭐 한다니? 그래봤자 걔가 뭘 하겠다고. 법대 나온다고 다 판검사 된다니? 그것도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이 나는 거야. 하물며 걔는 여자애 가난한 집구석에 그런 집에서 딸 하나 잘 키워서 바라는 게 뭐겠니? 적당히 있는 집에 시집 보내서 사위한테 빨대 꽂을 생각이 나는 거지. 너 평생 없는 처가 먹여 살리고 머리 자란 아내 등살에 눌려 죽고 싶어? 그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고졸에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하고 내조하겠다는 애들이 낫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깊게 엮이기 전에 헤어져 제발. 제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제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를 그렇게 모욕하고 반대하시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깊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꺾이고 밟힌 새싹은 다시 자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제 고집을 두고 보지 못하신 어머니는 기어이 영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들을 더 뼈아프게 하셨겠죠. 그 사실을 제가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영주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서 제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말로는 고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헤어지자고 했지만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비겁하게도 저는 그런 영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 품 안에서 곱게 자란 온실 속 화초였고 그런 부모님과 의절을 하거나 부모님을 저버리는 일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모님 등살에 영주를 제대로 지켜줄 힘도 없었죠. 결국 내 욕심에 양쪽 다 힘들게 하는 상황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저의 행복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연애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었죠. 억하심정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뒤로 연애할 마음이 들지 않더군요. 덕분에 저는 30까지 쭉 싱글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하느냐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셨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결혼과는 담을 쌓고 지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30이 되었던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1년 전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지긋한 나이에 망가진 몸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 회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저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른 나이도 이미 늦은 거라며 매번 저를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로 성을 내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크게 상심하시며 저를 더 타박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가셨는데 네가 여태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아버지 없으면 이제 네가 이 집안 가장인 거다. 근데 가장이라는 놈이 결혼도 안 하고 여태 혼자라 그러면 어째? 옛날에는 결혼을 해야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너는 상투도 안 틀고 여태 어린애처럼 지내고 있으니 내가 회사 직원들 앞에서도 면이 안 선다. 그러니까 더 미룰 것 없이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부터 해.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 누구보다 어머니가 잘 아실 테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마저 아버지를 따라가시겠다며 저를 협박까지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저도 어머니가 제 걱정에 그러신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분들이시니까 제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안정을 가져야 회사 일도 인생도 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나뿐인 자식 걱정에 매번 유난스럽게 신경 쓰시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선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시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매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여자 같아 안심이었어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여자면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결혼으로 제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내에 대한 무시나 첫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가 없었던 결혼이다 보니 당연히 불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에 실망하지 않으려던 저의 노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염려와 달리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가 만족하셨던 만큼 참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는 처가에 적당한 학벌과 직장에 결혼하고서는 일도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할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죠. 요즘 세상에 돈 때문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자들에게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 시키는 건 욕심이다 싶었는데도 아내는 원래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다며 저와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회사 일하던 제게는 큰 도움이 되어주었죠. 사람은 늘 외롭다 보니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결혼 같은 건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했던 저도 아내가 생기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늘 퇴근하고 돌아와서 대충 술안주에 저녁을 때우고 지쳐서 잠드는 날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아내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그런 아내 덕분에 저는 밖에서 걱정 없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밥 먹고 목욕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노곤한 몸으로 아내와 함께 늦은 밤 드라마를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일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죠. 이런 게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면 결혼도 할 만한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으로 가장 좋아하셨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결혼 문제만 나오면 화를 내실 만큼 제 결혼을 걱정하셨던 어머니셨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야 고집을 꺾고 어머니 말씀을 따른 덕에 결혼은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빨리 손주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하루빨리 임신을 하는 게 좋겠다며 제 대신 아내의 몸을 부쩍 챙기시더군요. 매일 한약에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보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아직 저의 숙제가 미처 끝나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녀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하게도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신혼 1년 차부터 임신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2년, 3년 지날 동안 소식 한 번이 없더군요. 주변에서 불임이니 난임이니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는 봤지만 그런 고민이
설마 저희 부부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 없는 난임에 저희 부부는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다녀보고 민간요법까지 해보는데도 도통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서로 다독이던 저희 부부는 점점 희망을 잃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인데 어머니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나마 3, 4년 동안 별말 없이 기다려주신 걸로 감사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도 드디어 인내의 바닥을 보이셨습니다. 이러다 대가 끊길까 걱정을 하시는 건지 하루 멀다 하고 저희를 불러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어머니한테 잔소리 드릴 일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지 저는 여전히 어머니 잔소리를 그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내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 비난의 화살을 제가 다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바깥일을 하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와 따로 만나는 이상 제가 매번 아내를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고른 며느리감이라 그런지 결혼 전부터 딸처럼 예뻐하셨던 분이셨기에 그동안 그 흔한 고부 갈등 것도 없이 조용하던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문제만큼은 양보가 안 되시는 건지 어머니는 그렇게 아끼시던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정성이 모자라다, 정숨을 떠놓고 기도라도 하라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물론 그만큼 장인 장모님 역시 저를 가만두지는 않으셨죠. 아이 못 갖는 걸로 딸 고생시키지 말라며 저를 불러다가 들들 볶으시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똑같이 당했을 아내를 생각하면 저도 아무 불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선자리에 내보내어 결혼시키는 부모님들은 다들 그런 편들이신 건지 부부끼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아주지는 못하시고 어떻게든 간섭을 하려 하시더군요. 그런 어른들 성화에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줄도 모르시고 말이죠. 결국 임신 문제로 저희 부부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아내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여전히 아이 소식 없이 둘만 지내던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신혼의 달콤함도 설레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이라면 2, 3년 차에 아이 낳아 기르는 재미로 정신없이 살아야 하는 거지만 저희한테는 아이가 없으니 관계를 다잡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할 일을 찾아 나선 듯 했습니다. 저야 원래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었으니 여전히 했지만 집에서 내조하던 아내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쇼핑이다 모임이다 조금씩 바빠 보였고 저도 그런 문제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를 생각에 취직도 안 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했을 텐데 일거리가 없으니 방황하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도 임신을 해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꽃꽂이나 요가나 취미들을 가지며 나름 바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림 잘 챙기며 자기 할 일 하다 보니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아내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모임을 즐기더니 개모임에서 놀러간다며 외박에 중마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에 어느새 저는 안중에도 없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내 없이 밖에서 밥을 사 먹고 들어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드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반 정도는 밖에서 지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아내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던 건지 뒤늦게 말리는 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놀고 즐기고 그런 거 다 좋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요즘 당신 얼굴도 못 보는데 너무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임신은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나오려고? 당신 설마 다 포기한 거야? 그럼 나는 1년 365일 집에 처박혀서 임신 준비나 하라는 거야?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나도 힘들어. 지난 몇 년간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마음고생 너무 했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숨통 좀 튀어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리면서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차라리 식모를 들이지 왜 결혼을 했어? 여보, 당신 고생 많은 건 나도 알지. 근데 나도 같이 힘들었잖아. 당신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래. 나도 장인 장모님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당신 마음도 잘 알아. 그리고 나도 당신도 똑같이 간절했잖아. 우리 아직 포기하기 아쉽지 않겠어? 근데 그런 당신이 밖으로만 돌면 나는 어떻겠어? 나 당신 없이 빈집에 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당신 없이 혼자 못 살아.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노력해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노력 나만 하는 거잖아. 임신하는 것도 애 낳는 것도 결국 나인데 당신이랑 나랑 그 고생이 어떻게 똑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아내는 더 이상 저와 함께 노력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부든 권태기는 한 번씩 온다고 하지만 자녀도 없는 마당에 제가 아내를 다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죠. 그렇다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 놀겠다는 아내를 붙잡아 방구석에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럴 수도 없었으니 달리 도리가 없었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한 지 곧 10년을 앞두었던 어느 날 저는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뭐? 임신이라고? 우리가? 진짜? 요 며칠 자꾸 속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 아내에게 병원이나 가보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임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1였고 아내의 나이가 37이었는데 솔직히 그 나이에 아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끝까지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저는 아이 욕심을 많이 내려놨었고 사실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봤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임신한 아내를 끌어안고 환호했고 아내 역시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동안 대면대면하고 권태로웠던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다시 다정한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부부 사이에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임신한 아내 소식에 양가 집안은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손자 바라시던 어머니도 칠순에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내도 다시 가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저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노릇하며 가정에 충실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10년이나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저는 제 아들에게 좋은 것들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내의 임신기간 내내 아내의 태교를 도왔고 출산을 앞둔 아내가 최고급 조리원에서 마음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죠. 저는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아내에게나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저희 부모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노산이라 걱정은 있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저희 아들은 3.8kg의 건강한 몸으로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봤던 그날, 저는 제 아들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제 아들을 아무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가 사용한다는 건 뭐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었고,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건 다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10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이 보는 맛에 퇴근을 서두르고 아이 옹알이에도 뭘 원하려나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1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몽을 마주했던 그날은 정말 우연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일도 안 되고 회사가 한가한 바람에 아이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무작정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잠깐을 위해 30분 거리를 왔다 가는 게 비효율이었지만 아들에게 콩깍지가 씌인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점심에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찰나 놀랍게도 웬 남자가 제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다시 닫아버린 저는 그대로 주차장까지 내려가 차에 숨어버렸죠. 그 사람이 그냥 방문객일 수도 있고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유 모를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한번 의심을 시작하고 나니 이상한 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절대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아내, 나를 너무 안 닮은 아들, 겉돌던 아내의 과거, 기울지 모르는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하자 저는 스스로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의심병으로 미쳐버릴까 싶었던 저는 결국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저는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과 함께 면봉으로 아이의 입안을 훑어 저의 유전자와 같이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검사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동안 제가 봤던 그 남자의 뒤를 같이 캐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 아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폴더 하나에서 그놈과 찍은 커플 사진들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모두 아이가 태어나기 1, 2년 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밖으로 나돌던 아내가 밖에서 대체 뭘 하고 다녔을지 뒤늦게 짐작을 해볼 수 있었죠. 아내의 바람이 확정된 순간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결과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내밀며 아내에게 직접 따져묻자 아내는 뻔뻔하게도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와서 거짓말 안 할게. 나 다른 남자 만났고 다른 남자 아이 가졌어. 뭐? 그게 진짜야? 왜 그랬는데? 내가 지겨워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그동안 남편으로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바람을 핀 거야? 대체 왜? 임신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마음이 떠난 거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될 것을 왜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을까 싶은 저의 물음에 아내는 임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헛소리인지 저는 기가 막혀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당신 어머니 다들 나더러 임신 얘기만 했잖아. 근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려면 별 수 있겠어? 어떻게든 임신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랬어.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가지자고 그랬어.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입양 얘기 꺼내고 아니면 딩크로 살자고 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임신 얘기 꺼내는 건 너무 핑계라는 생각 안 해? 그래서 정말 아이 때문이었으면 태어난 뒤로는 그놈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그놈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야? 딱 한 번이야. 그 사람이 아이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임신하고서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야. 진짜야. 아내는 저랑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제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달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결망측하고 뻔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 여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밖에서 바람나서 실수로 임신을 한 게 뻔해 보이는데 제 재산 때문인 건지 그놈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평생 저를 뻐꾸기 둥지 삼아 제 살을 뜯어먹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아내는 평생 저를 속이고 제 뒤통수를 쳤겠죠. 이제 와서 제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나니 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웠을 여자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뻔뻔한 비밀 고백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극심한 충격에 저는 혈압이 올랐는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는 게 느껴지면서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야 마땅할 텐데도 제 아내라는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10년 같이 살붙이고 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데 마치 제가 그래도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여자와 여태 살았나 싶어 그 사람이 두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좀... 제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아내는 놀라는 기척 없이 저를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죽으라고 방치를 하고 집을 아주 나가버렸죠. 그건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그대로 가버리면 혼자인 제가 죽는 게 뻔할 텐데 그 여자는 이미 저를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나가면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마등이 스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더군요.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여자만 좋은 꼴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손자가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고 계실 테고 그 여자는 입을 싹 다물 테니 그럼 제 재산이 전부 저 파렴치한 여자와 남의 자식에게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이대로는 못 죽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면서 저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겨우 꺼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 하나 안 들어가는 와중에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겨우 열었고 긴급전화를 눌러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안 나오는 목소리로 겨우 주소를 말하며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사히 구조가 되었는지 병원에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해주신 구급대원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고서 겨우 살아났다는 생각에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 손으로 직접 신고를 한 덕분에 저는 금방 처치를 받고 별다른 후유증도 없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민경이 걔는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해야 한다지. 그 와중에 하필이면 네 처는 연락도 안 받고 덕분에 나 혼자 별 걱정을 다 했다. 전화를 하도 안 받길래 나도 정신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인제 너 깨어났으니 다시 해볼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친정 보내놨었어요. 아마 핸드폰 꺼놓고 쉬느라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육아한다고 피곤할 텐데 걱정시키지 말아야죠. 어머니도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야지. 아니, 남편이 죽다 깨어났는데 집사람이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애 본다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이건 이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이라도 또 해보마. 어제 밤사이에는 나도 울고 기도하고 정신이 없었거든. 어머니, 정말 됐어요. 연락하더라도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제발요. 예? 제발 부탁드릴게요. 설마 니들 무슨 일 있었니?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네 간병이야 내가 하면 되니까 뭐. 알겠다. 어머니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몸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까지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곧장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죠. 죽다 살아나자마자 이혼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게 착잡했지만 목숨을 건사한 이상 그런 여자와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제가 진짜로 살아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직접 제 목숨을 앗아갈 만큼 끔찍하게 무서운 여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한 여자가 제 안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미 남편을 속이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벌였으니 더 저를 엿먹일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당하지 않고 하루빨리 이혼을 해결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 여자가 먼저 선수치기 전에 말이죠. 다행히 외도 증거들은 그 전에 이미 모아두었고 가장 확실한 외도의 증거인 아이가 있으니 재판은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 여자가 비밀을 숨기고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게 전부 돈 때문이었을 텐데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을 병원까지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혼이라는 게 왜 어렵다는 건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사람이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어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저는 또 한 번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도 이걸 알고서 그렇게 당당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 여자 잘못을 들어 적당히 협의선에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고 지겹더라도 여러 번 재판으로 가서 재산 분할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죠.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나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가 회사 법인명이라서 개인 재산이 별로 없는 게 제게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전부 제 개인명이었다면 저는 회사 매출의 사무실까지 그 여자와 나눠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기여도나 결혼생활 내역을 판단해서는 그 여자에게 얼마를 내어줘야 했고 반면 제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몇 천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여자한테 몇 억이나 나눠줘야 한다는 게 속이 쓰렸지만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뻐꾸기 아버지로 사는 것보다는 몇 억으로 정리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들고 있던 증거들은 확실했고 아내가 쓰러진 저를 두고 가버린 건 역시 이혼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고부 갈등을 들어 만만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억 정도 재산 분할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에서 그 여자를 내보내고 계산이 끝난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나를 배신한 아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지난 10년간 고생했던 값은 쳐주리라 싶었죠. 그 여자가 혹시나 더 욕심을 부리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장인 장모님께서 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셔서 일이 쉬웠습니다. 아내 역시도 자기도 캥기는 게 없지는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쪽 변호사가 똑똑해서 더 방법이 없다 싶었던 건지 그쪽이랑도 이야기가 잘 되어 협의이혼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전철을 만나서 하고 싶은 욕이라도 실컷 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일에 더 이상 미련이나 분노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그렇게 된 일에 제 잘못이 아주 없다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을 큰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저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한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보는 줄만 알았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릴 적 저의 첫사랑 영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죠. 결혼하고도 몇 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본 적은 있었지만 살면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영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표 오빠? 영주야, 너 정말 영주 맞아? 정말 진표 오빠 맞구나.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헤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 10몇 년 만인가? 거의 20년 다 됐겠네. 근데도 오빠는 얼굴 그대로네? 너야말로 20년 전이랑 다를 게 없는걸. 근데 네가 여기 왜... 아, 나 여기서 일해. 파트너 변호사. 사시 합격했었거든. 그러는 오빠는 무슨 일이야? 의뢰? 그렇지. 변호사가 됐다니 너무 놀랐어.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행이다. 오빠 놀래키는 게 내 목표였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면 놀랄 만큼 성공이 있어야지 생각했거든.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20여 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변호사가 되어 있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제 이혼을 도와주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말이죠. 무슨 이런 우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지 제가 전처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옛사랑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저도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고 만나서 그런 건지 괜히 옛 추억이 더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녀 역시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게 무척 고마웠죠. 어쩌면 이제는 제가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마저 들었어요. 물론 영주 역시 혼자여야 하지만 말이에요. 다행히 손가락에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로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귀찮아서 반지를 빼놓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잠시 별거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옛사랑과의 재회에 가슴이 떨려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전처처럼 불륜을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혼자인지 어쩐지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그 한마디 묻는 게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제 사정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차피 대충 예상은 한 것 같지만 말이죠. 나 이혼 도와주신 분이 김 변호사님이라 그동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사무실 밖에서만 배웠는데 이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 근데 너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렇구나. 결혼해서 잘 산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혼했구나. 뭐 그렇게 됐네. 혹시 영주 너는...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제 물음을
영주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막 이혼한 주제에 첫사랑한테 미련 떠는 제가 스스로도 염치 없어 보였지만 전처에게 호되게 당한 저로서는 이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미혼이야. 그냥 뭐 일하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쪽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빠는 어쩌다 이혼한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 영주가 아직 미혼이라니 저는 신께서 제게 선물을 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처에게 상처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제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했죠. 40이 넘어 첫사랑을 다시 만난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영주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로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돌고 돌아 20년 만에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또 반대하신다 해도 저도 호락호락 숙일 생각은 없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 역시 저희 만남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만난 전처에게 배신을 당하고 헤어진 옛 연인을 다시 만난 것을 보시고는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다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겠다며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진중하게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으니 이대로 영주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